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심폐소생술의 어떤 개요, 용어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저만 해도 지금 이 심폐소생술을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지금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 기간 동안에 이 기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뀌기 전에 어쩌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느냐,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심폐소생술이 최근에 한 2005년 이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심폐소생술의 기준사항을 한번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예고하고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미국 심장학회와 유럽 심장학회가 지금 이끌고 있고요. 최근 스킬은 혹은 최근의 어떤 기준은 25년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심폐소생술의 일반적인 스킬을 가급적이면 바뀐 스킬 기준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소생술은 설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소생 과정이든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과정에 들어가셔서 강사분과 같이 연습을 하시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주 기준의 개요 정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심폐소생술은 자동 제세동기하고 분리해서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제세동기가 워낙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때는 당연히 자동 제세동기와 연합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토의를 할 때는 우선 그 상황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 먼저 교육하며, 그 다음에 어떤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CPR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면서 조난자에게 내가 응급처치 방법을 배웠으니까 너에게 도와주겠다, 그래도 되냐고 하는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호흡을 하는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혈액순환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배울 때는 A, B, C였어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을 확인하고. 근데 지금은 어떤 조난자를 발견했을 때는 우선 이 사람이 심장이 뛰고 있나 안 뛰고 있나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구조호흡을 해주는 순서로 진행되면서, 중요한 반드시 구조 요청을 하면서 오는 분들이 만약에 그 환자가 심장마비를 의심할 때는 이 AED를 가지고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출혈 확인이나 쇼크 방지해주는 요령들은 그냥 이번 이 영상에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상황 파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난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현장의 상황, 즉 만약에 거기가 화재 현장이라든지 혹은
전시가 넘어지면서 전깃줄이 회초리처럼 휙휙 돌아다니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환자를 먼저 어떤 현장에서 꺼낼 것인지 아니면 구조대를 먼저 부를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용되는 어떤 용어 중에서 구조 요청부터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난자 처리부터 할 것인지를 영어로는 call first, 전화부터 해라, call fast, 전화를 하긴 하는데 빨리 하면 된다. 즉 조난자를 먼저 그 위치를 옮긴 다음에 하는 거죠. 이 밑에 이 여자분은 열심히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구조 요청입니다. 이 심장 정지 등 조난자의 상황이 급박할 때는 빨리 현장에 제세동기가 와야 되기 때문에 구조대에 먼저 요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떤 그 구조 상황에서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조대를 부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순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구조 다이버, 레스큐 다이버 교육할 때 수면에서 어떤 환자를, 어떤 조난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 어떤 기준과 이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환경적인 위험, 독가스, 화재, 특히 이 맨홀에 들어가시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가스에 취해가지고 다치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환자를 그 환경에서 빨리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조난자의 상태, 그 구체적인 지금 현재의 위치, 가능하다면 주소까지를 전화로 알리면서 요즘은 이 전화기를 켜놓는 것이 한 요령이 됩니다. 즉 119가 그 전화 위치를 탐색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내가 이 조난자에게 어떤 처치를 해줬는지를 설명하고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요즘 보면 이 스마트폰에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구조 활동도 구조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구조 활동은 잘못된 활동입니다. 비록 어떤 조난자가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조금 험한 예를 들자면 이 불구덩이에 그분이 있다면 그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내가 그 불구덩이까지 뛰어들어가는 것은 구조활동에서의 어떤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반 교육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는 거요. 그 수술용 장갑처럼 이 응급처치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이 장갑이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그 일회용 비닐 장갑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안경을 끼신 분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눈 안으로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요즘 코로나 때 많이 팔리는 이런 고글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요. 이 페이스 쉴드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을 덮어주는 어떤 이런 종류인데, 즉 내가 조난자와 구강 대 구강을 바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안전을 확보를 했다면 거의 동시에 조난자에게 의 상태를 파악하고 조난자에게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되겠냐고, 도와줄까요?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전혀 반응이 없으면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 다음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난자의 몸에 저희들이 손을 댈 때는 반드시 딱딱한 어떤 뼈 부위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쪽지나 이 필장뼈라고 합니까? 이 클래비클 쪽을 톡톡 치면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보세요, 보이소, 내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놈인데 도와드릴까요?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어쩌고 하는 그 미란다 원칙, 미란다 선언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저희들이 운이 없어서 법적으로 어떤 이어질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하고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 보호를 했고 의료 진술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들이 바로 순환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순환 확인, 즉 피가 돌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는 저희들이 흔히 이 상완 맥박을 쟀습니다. 이 손목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 목에 있는 그 경동맥에서 맥박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손목에서 그 맥박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응급처치사 혹은 의료인만이 사실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화재의 현장, 어떤 현장,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막 앰뷸런스 소리가 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손목에서 측정을 하다 보면 내 손끝에 튀는 그 핏기가 마치 죽은 사람의 손목에서 피가 튀고 있다고 오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완맥박은 비의료인들이 그를 측정했을 때는 10% 정도의 정확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응급처치교육에서 이것은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순환이 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현재 방법은 불렀을 때 대답을 하는 반응이 있거나 혹은 이 사람이 움직임이 있으면 아직은 순환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반응도 없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일단 심장이 멎었다, 순환이 중지되었다 해서 바로 흉부압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잠시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CPR에 도움이 되는 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들어가 보시면 거기 들어가서 CPR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있는 풀사 CPR이라는 걸 제가 깔아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정확한지 그 앱이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르는 그 흉부 압박을 할 때 그 누르는 깊이까지를 이 전화기와 그 연동되는 어떤 팔목에 차는 요즘 뭐 기계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탁탁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쯤 꼭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에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심장을 눌러야 될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30대 이하
그 심장 압박과 구조호흡을 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저희 나라에서 지금 이게 도입됐는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 ACD CPR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ACD는 액티브 활동적으로 compression and decompression 누르고 풀어주고 하는 이 기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impedance threshold device라고 해서 지금 빙빙 돌아가고 있는 이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대고 누르면 눌러지면서 또한 그 거리 깊이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호가 다시 위로 빨리 올라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반인들에게까지 내려왔는지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애기들을 심장 압박을 할 때는 손가락 2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바닥을 두 손을 다 이용하는 성인에 비해서 이런 영아의 경우는 손가락을 2째, 3째만 해서 콕콕 눌러줍니다. 누르는 마찬가지로 흉곽의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했을 때는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할 때는 어떤 복명복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명확하고 라고 어떤 파악한 다음에 나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하고 보호막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는 의료 진술을 한 다음에 순환을 확인하고, 만약에 순환이 있으면 지켜봐 주시면 되지만 순환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흉부 압박부터 시작해서 30회 하고, 그 다음에 구조호흡을 2회 하고, 이것을 5번 반복하는데 5번 반복할 때 2분이 되면 정확하게 시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AED를 부착한 다음에 AED를 부착하는 동안에도 흉부 압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에 아주 그 중요한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AED로 충격을 준 다음에 다시 순환 확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흉부 압박은 언제까지 하느냐? 저희들이 전공의 시절에 응급실 같은 데서, 중환자실 같은 데서 이 흉부 압박을 실제로 자주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한 사이클 다음에 한 2사이클 정도 지나면 전신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 한다면 이것을 오랫동안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싶을 때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가 나보다 더 응급처치에서의 상급자나 의료에서의 상급자, 간호사, 응급처치사, 응급구조사, 의사, 이런 분들이 와서 제가 맡을게요 라고 하면 빨리 비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 의사가 어떤 이유로든지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몇십 몇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해야 됩니다. 누르는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훈련을 위해서는 그냥 100회로 해서 계산하는 게 쉽습니다. 압박 지점, 이것도 역사적으로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저 밑에 그 간 위에 있는 갈비뼈에서 이렇게 찾아 올라오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이 흉골의 끝부분에서 손가락 2개를 대고 그 위에 손바닥을 대는 방법, 또 최근에는 이 그 젖꼭지를 2개를 연결하고 그 선의 가운데를 누르는 방법, 이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권장하는 것은 내가 보고 가슴의 중앙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손을 바로 갖다 댑니다. 이것이 심장 압박을 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요령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압박 부위를 찾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생략하시고, 유관적으로 여기가 심장의 중간이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되는 부위에 바로 손바닥을 갖다 대시면 되고, 누르는 깊이는 3분의 1 두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가슴에서
등판까지가 한 15cm 정도 평균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누를 때 5cm 정도 내려가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 CPR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몇 가지 그 사진이나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너무 많이 누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또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에서 그 기도 확보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면 구조호흡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어주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분은 지금 순환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만 열어준다면 이렇게 머리를 뒤로 제끼면서 턱을 앞으로 밀어주는, 이것을 헤드 틸트, 조 스러스트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의식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혀가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는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혀를 앞으로 뜨는 뭐 그런 것도 하고요. 특히 이 턱뼈 밑에 여기 부드러운 부위, 여기에는 침샘이 있고요, 혀의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눌러서 들면 기도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 턱을 앞으로도 반드시 턱뼈를 밀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호흡을 하는 몇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 여기 보시면 그 구조호흡 할 때 폐가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조호흡을 하면서 폐가 올라오는 것을 후 하면서 이렇게 쳐다봐 줄 수 있는 그 정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구조호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어떤 그 CPR 쪽에서 잘못된 어떤 믿음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은 너 구조호흡 할 필요 없어, 하지 마라고 교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 기준에는 하기 싫으면 어떤 이유든지, 뭐 저는 저 입에 어떤 뭐 찌꺼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이라든지 어떤 이유든지 구조호흡 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때는 일반인들의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구조호흡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구조호흡 그 자체만으로, 방금 환자가 쓰러져서 숨이 끊겼을 때 구조호흡 2번 해주고 사람이 살아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호흡을 믿는 사람입니다. 해주는 것이 소생의 기회가 커지고요. 대신 의료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이런 의료인들의 경우는 이 구조호흡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걸 안 해주면 이거는 보호 의무에서 그 다음에 의료법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에는 그것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정말 구조호흡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하기 싫어서 하는 의료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 제세동기 AED는 Automated라는 뜻이고요.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입니다. 이 Fibrillator라는 단어가 미세하게 움직인다, 바르르 뜬다는 뜻입니다. 이 Defibrillator는 그 바르르 뜨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중단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심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심전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알아서 적당하게 뜁니다. 이 부정맥이 이런 게 올 수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심장이 디피브릴레이션 상태로 빠집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fibrillation으로 빠집니다. 이때 fibrillation을 없애는 것을 defibrilla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AED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하나의 그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어떤 그 심폐소생술에 대한 종합을 해보면요, 압박 지점은 가슴의 중앙 간단하게 조절을 했습니다. 구조호흡은 너무 많이 크게 불지 말고 정상적인 해줘라. 30회 압박을 하고 2회의 구조호흡을 하면 이것을 5사이클 5회 반복합니다. 걸리는 시간을 보면 분당 100회니까 30회 더하기 5회는 150회입니다. 이것은 1분 30초가 되고 10회의 구조호흡을 하게 되면 이것이 20초 걸립니다. 그리고는 압박과 호흡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10초 해서 2분에 약 5사이클이 진행이 되면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분이 아니라 1분 50초, 2분 10초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불합격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원칙을 제시하는 게고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내가 5사이클을 한 다음에 AED가 현장에 도착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입니다. 5사이클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면 바로 붙입니다. 붙이는 동안 그 AED를 부착하는 사람은 부착을 하고 있고 붙이는 동안도 심장 압박은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붙이고 나서 AED를 사용하고 계속 부착해 둔 상태에서 순환을 확인하고 만약에 순환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CPR을 다시 계속하고 하는 중간에 이 AED를 몇 번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어느 정도 전기 용량으로 하느냐는 제가 AED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상세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잠시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CPR에 도움이 되는 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들어가 보시면 거기 들어가서 CPR 하고 검색을 해 보시면 많은 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있는 풀사 CPR이라는 걸 제가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정확한지 그 앱이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르는 그 흉부 압박을 할 때 그 누르는 깊이까지를 이 전화기와 그 연동되는 어떤 발목에 차는 요즘 기계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탁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쯤 꼭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폐소생술의 최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심폐소생술의 합병증에 대한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